흔히 말하는 이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 이 표현을 썼고요. 이게 갑작스러운 사법개혁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법조인 생활을 뭐 20-30년 하신 분들, 변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사법개혁을요? 뭐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재판 소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그 이슈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아니 뭐 저도 제 평소 소신이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판검사들 고위직에 대해서는 전 변호사 개업 제한도 한번 검토를 좀 그러니까 해봐야 이 될 얘기를 것 우리가 같고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피선거권도 저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도 높은 사법개혁이라는 게 왜 나왔냐라고 살펴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본인 때문에 지금 얘기가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 평소에 말하라 그럴 때 말 안 하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말을 쭉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배우려고 한다. 라면서 무슨 어느 나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법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도 많다.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들고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를 47% 정도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법부는 35%밖에 안 된다.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지지율이나 보시라 그러세요. 거기 그래, 본인 없었으면 노조들이 다 나가라고 지금 60-70%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라는 인물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 하나하나 다 반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권태호 본부장은 이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는 보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는 사실 1987년도에 신인규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그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처음 만들 때 원래는 그 재판 소원도 포함되기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사법부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재판은 뺀다. 그 예외를 둔 거잖아요. 그 예외를 예외 없이 하자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재판 소원을 했을 때 그 운용이라든지 형식적이라든지 그런 것에서의 부작용은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 자체, 취지 자체까지도 전부 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힘들고요. 대법관 증언은 사법부가 자기들이 요구했던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 대법관은 계속해서 증언하려고 했는데 증언하면 그걸 다시 줄이고 계속해서 사법부가 특히 대법관 쪽에서 반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말이 안 되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은 법 왜곡죄를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다 또는 부작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경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검사, 판사들의 그 판결이나 그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거 이상하다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나왔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좀 깝깝하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저 표현이 듣고 싶었던 건데 앞에 너무 좀 길었어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게 우리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그러고 헌법 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아래 모든 국가기관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법원만 이제 예외로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상화 지금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이 재판소원제도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법원이 맏형이에요. 근데 형 위치를 바꾸는데 이유 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란에 있어서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8대0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뭘 했습니까? 풀어줬고 또 내란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재판 지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그 희대의 정치 판결, 희대의 정치 개입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 이름이 또 희대라서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희대의 정치 개입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 그럼 대법원장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자기가 한 행위니까 자기 스스로 국민들이 물으면 답을 해야죠. 근데 답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지금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드디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탄핵 이야기라든지 또 법원행정처의 폐지 등 그러니까 사법개혁 3법 그 이후 이야기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는 이게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질문을 막 하는데 자꾸 못 들은 근데 것처럼 이거 다른 얘기를 약간 하고 있는 한동훈 거예요. 씨랑 되게 비슷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론스타 얘기할 때는 2시간 얘기하는데 예. 뭐 다른 거 불리한 거 뭐 무죄 나온 거 물어보면은 싹 피해 버리거든요. 아, 출마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굉장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동훈 스타일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본인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은 본인이 그걸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개혁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조희대라는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기현이라는 판사의 그 구속 취소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들일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척하는 거겠죠. 그렇게 인지를 봅니까? 하고 있지만 본인이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어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인정을 안 사과나 하잖아요. 성찰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근길에 뭐 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지금 끊이지 않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 박영재라는 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던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주심으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2인자로 앉혀놓은 것도 저는 정치 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바뀌어서 행정부의 수장이 교체됐고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과거 정치 행위를 했던 법관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 성찰 없이 입법부의 행위만을 비판하겠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참 비극적인 일인 게 조희대가 우리가 부등호 써가지고 법원 아니거든요. 예. 조희대는 조희대고 대법원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한 축 아닙니까? 그렇죠. 조희대라는 이 자연인 하나 때문에 지금 법원이 완전히 불신을 받고 추락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본인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고 자신도 설명할 지금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물러나야죠. 그래야 법원이라도 사는 건데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기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불신을 계속 양산해내겠다? 이거 대한민국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난주에 한겨레 아침 햇발 그 칼럼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칼럼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니죠. 임명직입니다. 이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무죄? 아니 무기징역. 무죄 원했어요? 야, 진짜? 말이 잘못 나온 거잖아. 너무하네.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너 나만 보고 있니? 이거 몰지 마. 이거는 제가 고현준 씨를 내가 이래서 이게 좋아합니다. 진짜 마음에 있는 게 제가 나와. 무기징역이라고. 정말 이 자로젠 듯한 진행. 내가 이래서 고현준이를 좋아해요. 지금 윤석열 나온 보내지 거야? 마. 우리 고현준이가 너무 좋단 말이야. 아직 우리 MC님 떠내려가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인즉슨 뭐냐?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대법원을 계속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 왜냐하면 무기징역이라는 선고가 있은 후에 나온 칼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꾸준히 주장했었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인정되냐 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버텼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 법원의 법원장이 그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계속 안 해요. 그리고 12월 3일, 4일 그 밤 새벽 사이에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저렇게 입장을 낼 때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조희대만 사라지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번에도 그 이란 대통령 죽었을 때 인터뷰 들어보니까 더 강경한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대통령은 아니고 이제 최고 지도자.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얘기 얘기하는 거겠죠. 그 예. 사람. 근데 이 조희대가 이렇게 난리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믿는 나름의 그런 코어가 가능한 굉장히 오염된 그런 판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단지 자리만 사라진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아주 큰 리스크를 주든지 해야지 안 하지. 아니 그래서 저는 조희대 같은 경우는 이미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도 임명도 못할 겁니다. 누가 조희대 밑에서 처장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 왜곡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법 왜곡죄는 어차피 판사들 똑같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좀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탄핵이 의결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 독립이라는 게 예, 그렇게 그거 밸런스를 없이 맞추는 어떻게 거니까.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법외국제를 100번 만들어도 조이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이제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입니다. 속보 형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만든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심의,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다라는 것을 이병철 변호사가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다라는 주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일단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대선을 한 달 약간 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 자, 정치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작년 4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어서 9일 만에 국민들께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5월 1일 날 유죄다,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중계방송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은 그 소송 기록이 7만여 쪽에 달하는데 7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심리한 것은 딱 이틀인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어떻게 종이로 다 출력을 해가지고 7만 페이지를 12명의 대법관들한테 다 그 종이를 나눠주고 350개의 책에 해당하는, 그걸 각 대법관 12명이 다 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2명은 그때 해외 출장까지 갔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보냐? 그것을 밝혀라. 법에는 반드시 종이 기록으로 출력된 것으로 검토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당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국회에 출석해서 종이로 다 출력해서 봤다는 답변을 못하고 전자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종이로 보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종이로 안 보면 무효입니다. 라고까지는 확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야, 출력해서 진짜 그러면은 350건 1톤 트럭에 한 차 정도 되는 내용을 출력한 사실이 있나 없나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래도 내용 파악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했고 출력을 했다는 것이면 당연히 법원에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기록까지 와보라. 복사 그걸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증거를 못 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맞다 안 맞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거 없이 그냥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고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오늘 이병철 변호사께서 발견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맞습니다. 것인데 맞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2016년도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판결이 무효다라는 판결은 아니고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이 무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라서 공소 기각이다 이거예요. 죄가 되는데도 그 저작권 위반 사건이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남의 거를 많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사건은 많이 베끼면 베낀 범죄 사실을 그대로 다 공소장에 옮겨 써야 되니까 이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이 지금 조희대 희대의 난처럼 베끼어야 되는 게 수만 쪽에 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가 간략하게 종이로 공소장을 쓰고 그 자세한 이제 범죄 사실은 엑셀 파일에 담아서 파일로 제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 와가지고 1심, 2심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파일로 제출하는 것도 유효하다 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원 현재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때 2016년도에. 그러니 무조건 종이로 해야 된다. 종이로 해야만 명확하게 그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다. 종이로 하도록. 그리고 종이로 부본을 또 피고인한테도 또 주도록 돼 있고 법원에도 내고 이제 그런 것이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법률에 따른 재판받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종이로 안 한 엑셀 파일로 제출한 건 공소 제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위헌, 위법,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위법 위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단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무효다라고 이제 지금 아니 그 사건에서는 종이로 간략하게 낸 거는 있으니까 예. 그것은 공소장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엑셀 파일로 낸 거 그것은 무효니까 종이로 낸 거 한 장만 보니까 이거는 공소사실이 뭔지도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 공소기각을 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적용하면 똑같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대법관들은 종이로 출력한 7만 쪽의 기록을 꼼꼼히 다 검토를 해서 10대 2 그 평의를 해야 되는데 종이 기록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서면주의 위반이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한 요식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쓰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을 갖춰라. 종이로.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 27조에 따른 법률에 따른 법률에 재판받을 권리 기본권이다. 그러니 대법원도 종이로 7만 쪽을 다 출력해서 각 대법관 12명이 다 그것을 읽어보고 평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면 평의가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무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무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무효에 대한 것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야,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네.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그게 환송돼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 재판은 일단은 중단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당연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는 그것이 대법원의 행위이든 검사의 공소 행위이든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 무효의 법리예요. 그러면 현재 항소심 재판부는 무효인 게 지금 왔으니까 사건이 대법원에서 했던 그 판결은 무효다. 그리고 내한테 온 거, 파기환송돼서 온 거 이것도 무효다. 그러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된다고요? 환부해야 됩니다. 자,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효인 경우는. 무효인 경우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파기환송되어 있는 서울고법의 그 재판 문서를 대법원으로 다시 보낸다. 다시 가져가래. 원상 회복. 원상회복이라는 게 법적 규정에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원상회복을 받은 대법원은 이걸 다시 그러면 심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심리를 그리고 다시 여태까지는 종이 기록으로 반드시 출력해서 검토 평결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자기 의무를 위반했죠. 그 부작위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처벌하라 해서 제가 현재 법왜곡죄로 처벌을 또 법왜곡죄로도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식적 견해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 7만 쪽 다 출력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내놓고 그렇죠. 그 복사된 용지를 뭐 촬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과정에서 기록물을 반드시 출력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요 증거를 내놓거나. 그렇죠. 그것은 그 복사기에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예. 복사기 그 기계에 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죠. 혹시 바깥에서 민간에 그 복사를 뭐 맡겨가지고 했을 수도 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인정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출석했던 증인들의
그 답변을 보면 그런 거 출력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논점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잘못 잡힌 게 전자 기록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봤다 이런 그 천대엽 처장의 진술도 있었는데 자꾸 언론은 이쪽을 주목했어요. 전자로 봤으면 로그 기록을 내놔라. 그런데 전자로 보는 거는 무효예요. 그게 전자로 중요한 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라는 거죠. 예.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효기 때문에. 그래도 로그 기록도 보고 뭐 그것도 유효든- 있으면 내놔봐라 유효든 이거죠. 있으면 내놓지만 왜냐하면 그걸로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아예 면책이 안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참작 사유는 되겠죠. 전자기록이라도 봤다면. 그런데 전자기록은 작년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법원 규칙이 대법원이니까요. 대법원 규칙이 작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5월 1일 날 판결했던 것은 전자문서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은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이런 요식주의가 법원 판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 이제 엄격한 형식을 유하는 요식행위라는 게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거예요. 예. 유언은 엄격한 그런 기명 날인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고 등등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왜냐하면 전 재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소송법상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이제 엄격하게 요식행위, 형식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서면주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 정도 자신들이 내렸던 판례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아까 이제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제 대법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이제 해야지. 그러면 예상 답변을 제가 거꾸로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다. 법 개정은 2024년도고 시행은 2025년이지만 개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도 우리가 그냥 전자문서로 보고 볼 수 있었다라고 우기면 그건 아니죠.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제정된 것과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효력 발생은 2년 후에 한다, 3년 후에 한다. 그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법 부칙이 정하고 있어요. 네. 부칙을 보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효력 발생 날짜를 정한다 돼 있고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보면 작년 2025년 10월 10일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소송에서 유효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빼박이 됐습니까? 아니면- 빼박이야. 아니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핑계거리를 가지고 이거 아니야 우리는 봤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작해서 7만 5천 쪽 출력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법왜곡죄로 고발한 거죠. 수사를 해야죠. 못 믿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 대법원의 주장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자 4월 2024년입니다. 2024년 4월 22일 날 넘겼는데 2025년 4월 22일 날 9일 만에 출력을 다 했어. 네. 7만 쪽을 대충이라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는 9일 정도지만 그때 전합으로 처음에는 소부였죠. 소부의 주심이 박영재 그 주심 대법관이었어요.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전합으로 넘어가고 전합에서 각 이 대법관들한테 그 기록이 이제 오고 그리고 모여서 10대 2로 이제 평의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이 넘어와 가지고 평의하는 데까지는 만 이틀이었습니다. 그건 국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 만에 7만 쪽을 검토한다는 출력하고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틀 만에 한다는 거는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죠. 아예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 지금 불법인 줄 알고 조희대가 밀어붙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재판연구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렇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착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라고 이렇게 갔을까요? 뭡니까? 그 진실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이 대법원에, 그리고 이제 법원과 검찰에 이 형사소송에서 이제 종이로 계속 해왔는데 이걸 빨리 전자화하자 하는 것은 수건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이미 전자로 진행한 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도 전자로 하자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그 전자문서화 법률 시행 전에는 무조건 요식주의고 서면주의다, 공소장도 무효다 하는 대법원 판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없다. 예, 재판 연구관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리가 그냥 없어요. 그대로 밀어붙여라고 해서 강성이 의도적이죠. 그래서 법외국제에 보면 의도적으로 있는 법을 적용 안 하고 했다.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게 딱 법외국제 구성 요건이거든요.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 해야 같은데.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고, 이제 아직은 지금 국무회의 통과가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에는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중수청 제정 법안만 통과했다는 것만 예. 제가 봤는데, 어쨌든 사법개혁 3법이 이제 국회는 통과했고, 정부로 넘어왔고, 하여간 뭐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 및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외국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뭐 이런 그것도 것도 되죠.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그 처벌이 되죠. 현행범으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상설특검이라도 이제 만들어서 대법원 스스로 만들어 놓은 판례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5월 1일 그 이후에 뭐 전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그것도 유죄 파기환송 때릴 거다 하는 거는 제 혼자 예측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여기 나온 분들 다 무죄라고 그랬어. 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게 또 똑같죠. 상식에 맞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바로 여러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그 공수처에 고발했던데 고위공무원이니까 고위공무원 수사처에 고발했던데 그것도 공수처가 또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이 정도 명백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내 말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나? 뭐 혹시 이걸 하면은 보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사실조차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일단 이 법리는 모를 것이고, 왜냐하면 고발한 시민단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도 뭐 당연히 모를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간에 검사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봐줬거든요. 공수처장 오동훈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거기 저기 공수처 부장 검사들 다 그 특수부나 이 윤석열이 밑에 검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뻔한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또 대법관들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안 해버려 그냥. 저끼리 봐준다는 것은 특정인을 죽일 때도 우리끼리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재명 후보 정도 우리가 그렇죠. 결단 낼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이제 파기환송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법리 논쟁은 뭐 둘째 치더라도 없는 둘째 것도 아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더라. 이걸 이병철 변호사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스스로 호소해서는 아마 공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외국제가 지금 국무회의에 계류 중이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희대가 그 당시에 어떤 과정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느냐 위법, 불법적인 요소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서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었는지 숨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법원에 제가 복수의 그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재판연구관 그리고 대법관. 예.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는 거니까 서면주의 이 2016년도 판례, 대법원 판례를 아느냐? 당연히 안다. 그거는 기본이다. 조희대가 초대형 사고를 쳤는데 이병철 변호사가
잡아냈습니다. 잡아냈다는 것은 따져보자는 것이고 잡았기 때문에 끝장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기준과 원칙 하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그래서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작년 그 국감 때도 나오고 등등 해서 막 쩔쩔매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종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전자로 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답변은 일단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종이로 이렇게 다 했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얼렁뚱땅. 그래서 출력 기록을 달라. 그게 네, 남아 네, 있을 네, 거 아니냐. 네, 7만 네. 5천 조. 네, 그 네. 짧은 시간에 어디서 출력했나? 네, 네, 네. 라는 질문에는 뭐 본 것으로 뭐 대충 알고는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얼버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새로 이제 그 1월 달에 임명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네. 이 법사위 와가지고 그 몇 주 전에 또 의원들이 막 이 문제를 또 추궁을 했어요. 답변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변이 천대엽 처장이 말한 거에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냥 우물쭈물 필요한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박영재 대법관 그 법원행정처장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그 또 저도 잘 아는 그 후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쩔쩔매는 걸 제가 처음 봤어. 놀래가지고 저 친구가 저분이 왜 저러지? 저는 제 추측은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주심이었고 작년 그 사건에 그리고 법애국제라는 것이 지금 이제 통과될 수도 있다 하는 위험성도 알고 있고 그러면 딱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조희대의 오판, 대법원장의 오판과 그리고 정치 개입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 뜻대로 하늘을 가리면서 진실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지가 잘못한 거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희대 주변에 애워싸고 있는 대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그 잘못을 덮어준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주권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가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장악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들도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